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문화연합회장 조영수입니다. 그동안 대구 지역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였던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신석기 유적과 구석기 유적들이 잇따라 발굴되었고, 특히 가장 이른 시기인 중기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 지역 인간 활동의 역사를 짧게는 2만 년 전, 길게는 30만 년 전까지 거슬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연합회에서는 올해 대구의 고분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0만 년 전 대구 고대로의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사회로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네, 오늘 먼저 이 자리는 그 2021년 역사 문화서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에서 발행해 주신 이 대구의 고분 이야기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예, 대구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 내용을 시민들께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의 얘기를 이제 김대욱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이렇게 책이 발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로 이번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대구의 읍성인 제62호 달성 토성을 주제로 또 여주경 선생님께서 책을 발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대구의 시민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달성 토성의 고고학적인 가치 그리고 역사, 이런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 그 주변의 골목길, 새벽시장 등에 대한 현재 이야기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하는 유적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더불어 현재 달성토성과 함께 대구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판된 이 대구의 고분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발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자이신 김대욱 선생님께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07년부터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요 근무하고 계시고요. 고급미술 관련 전시나 문화재 발굴, 조사, 연구, 그리고 저희 학교 또 박물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특히 영남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경산 지역의 임당 유적에 대해서 고고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신라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고대의 상장래, 고인고렐 또는 동물유전체 등 자연유물을 통한 생활사 복원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10월부터는 영남일보 김대욱 큐레이터와 함께 고고라는 그런 연재를 계속 지속하시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또 재미있게 고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경산 조영 2-2호분으로 본 신라지방고청의 순장의 가능성,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내신 바 있고요. 토기를 담다라는 그 미얀마 쪽의 토기 제작 집단에 대한 현지 조사에 대한 그런 글을 또 책을 집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임당 발굴과 고고학의 세계, 경산 임당 동물 유전체와 같은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셨고요. 또 이렇게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대구의 고분 이야기라는 책을 이번에 또 출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와 함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대욱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책에 집중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목은 보시는 대로 대구의 고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안에 전체 내용은 4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고고학 자료로 본 대구의 역사라는 제목인데요, 주제인데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대구, 또 청동기 시대의 대구, 초기 철기 시대의 대구, 원삼국, 삼국 시대의 대구라는 절로 나누었습니다. 대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전공을 살려서 문헌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자취하고, 또 특히 선사 부분을 좀 집중해서 대구의 선사와 고대 부분에 집중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고분의 축조와 유물 부장의 의미라는 장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신라가야를 통할해서 이 지역 전체의 삼국시대에 축조되는 고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속에 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의 부장 양상이나 또 그 성격은 어떤지를 짧게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오늘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될 텐데요. 대구의 주요 고분과 출토 유물이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대구에는 수십 개소의 유적이, 고분 유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 한다면 또 보시는 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대구의 주요 고분들, 그러니까 달성 고분군, 구암동 고분군, 불로동 고분군, 성산동 고분군, 대개 이 우리 지역 고대에 아주 큰 축을 담당했던 그런 지역 집단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고분 집단인데요. 그 집단을 이제 통해서 대구 사회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4개 지점을, 지역을, 유적을 특별히 선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고고학자들은 주로 이런 유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인문적 지리적 환경, 또 고분 각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재원이라든지 유물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미 보고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 현재 고고학에 전혀 입문되지 않은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쪽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런 눈으로 보고, 가능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기존의 우리 고분 속에는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 특히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유물들을 대부분 보고 있을 텐데, 그것들 외에 이 무덤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골이 있죠. 묻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또 이 죽은 사람들이 사후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준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남은 그런 동물 유존체들을 제가 최근에 조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5장으로 묶었다고, 4장으로 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고학 자료로 본 대구의 역사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대구인데요. 대구 지역의 선사 시대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문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고학 발굴 성과는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구 지역의 역사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했던 대구 5천년이라는 특별전 자료에 보면 경성함령 설치 400주년을 기념해서 했던 특별전이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보고
그 역사가 대략 한 3,000년 정도 되었다고 봤죠. 그리고 그 당시쯤에 아마 발굴되기 시작했던 대구 상동 유적이나 서변동 유적에 있는 거기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비살무늬 토기 자료를 근거로 해서 5,000년 전까지 올라간다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대구 역사가 더 소급이 되는데요. 월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그래서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고고학자들이 얘기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 달성에서 대구 달성 하빈에 있는 교정시설부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문이 유적인데요. 간문이 유적에서 중기 구석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10만 년 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대구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역사가 계속해서 그 역사가 오랜 세월로 소급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구의 모습은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청동기를 사용하고 정착생활과 농경이 본격화되고 새로운 묘제가 출현되고 사회 분화나 사회적 불평등이 더해지고 무문토기 문화가 출현하는 그런 것들을 지표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구에서도 대봉동, 월성동, 동천동, 시지동, 서변동 등 상동도 포함됩니다만은 주거지들이 많이 확인되었고요. 지금 연암산이나 침산에서도 석기 삼포지가 확인되어서 청동기 시대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 좌안이나 우안, 또 달서구 일원에, 또 금호강 남안이나 부간에서 확인되는 여러 지성묘들 때문에 지성묘로 인해서 또 청동기 시대에 또 복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는 취락이 형성이 되고 무문토기를 사용하고 또 농경이나 어로생활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계급이 분화되고 있는, 그것들은 아마 지성묘를 통한 지배자의 무덤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고고학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개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철기 문화가 도입되는 기원전 한 300년 전부터 100년까지, 기원전 300에서 기원 100년까지 정도 시간을 우리가 대개 초기 철기 시대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무덤 유적으로는 목관묘를 축조하고 흑도 장경호나 또 삼각형 점토대 토기, 청동 무기, 토기나 일부 철기를 보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철기가 수용되면서 또 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동기가 매납이 되면서 사회 분화가 진전되었다고 보고요. 또 수장이 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비산동, 서변동, 만촌동, 신천동, 지산동, 평리동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이나 어로생활 등 취락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유력자가 성장을 거듭하고 권력이 집중화되고 사회가 분화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삼국 삼국시대의 대구를 어떻게 정리해 보면, 원삼국 시대라고 하면 초기 철기 시대에 이어지는 기원전 100년 정도부터 해서 기원 후 300년 정도까지를 대개 지칭을 합니다. 청동기가 소멸이 되고요. 오히려 철기가 발달되고 보급이 되고 철제 농구가 사용이 되고 경질토기가 새로운 어떤 토기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질토기가 등장해서 매납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집자리나 조개무지, 가마, 목관묘, 목광묘 같은 그런 유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선진 문물을 흡수하고 소국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고요. 유력자가 이끄는 단위 집단을 중심으로 보다 진전된 어떤 사회의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분군과 토성이 함께 축조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소국이 성립되었다고 유추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대구는 이제 선사시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구급과 몇 개의 음락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저의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고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고고학자 또는 고대 사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현에는 예를 들면 달성과 달성 고분군, 팔리현에는 팔거사성과 구암동 고분군, 합인현에는 죽국리사성과 고분군, 또 문산리 고분군, 화원현에는 설화와 화원 성산동 고분군, 또 화원 도성, 뭐 이런 식으로 현재의 과거의 기록과 현재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이렇게 매칭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달성 고분 집단이 이 대구의 중심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그 외에는 이 달성에 소속된 또 대구에 소속된 집단이라고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2장 고분의 축조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고분은 신라 가야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분과 그 고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부장품이 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고분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삼국시대에 또는 가야 지역 포함합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 고분의 규모나 또는 고분의 크기 또는 부장량 또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분묘, 고분, 고총으로 단계화되어 간다는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분이라고 하면 우리 경주에 가시면 대릉원에 축조되어 있는 큰 높고 큰 고분들, 또 경산에 가면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의성에 가면 금성산 고분군, 성주에 가면 성산리 고분군, 또 고령에 가면 지산동 고분군,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창녕이나 뭐 함안이나 김해나 등등 가야 지역을 비롯해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 내에도 많은 고분들이 축조되어 있죠. 이 고분은 결국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엄격한 사회 계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월등한 어떤 지위를 가진 지배자의 어떤 출현을 상정할 수 있고 또 그런 정치체가 발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덤의 기능 외에도 후대에 어떤 그 후손들이 가지는 어떤 거대한 기념물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다. 뭐 일단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고분 축조의 의미를 가늠하겠습니다. 그다음 고분 내에 들어가 있는 많은 양의 유물, 부장이 어떤 양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물 부장은 계세 사상에 기인한 어떤 그 입장에서 축조되었다라고 부장된다라고 보통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신구나 무기나 마구, 토기 등 이런 것들이 부장되는데요. 이 부장품이 중요한 이유가 뭐 단순하게 이 부장품이 가지는 어떤 재화적인 개념도 있지만 본묘가 축조되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또 이것들을 이 많은 유물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어떤 행태들도 복원할 수 있고요. 또 철기를 보장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무덤 주인공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장신구가 소비되고 또 제작되는 어떤 행태들을 통해서 사회관계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물들을 복식 유물, 또 제사 유물, 사후 생활 유물로 구분했는데요. 복식 유물이라고 하면 이제 무덤 주인공이죠. 주피장자의 어떤 계급이나 지위, 신변에서 출토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했고요. 제사 유물이라고 하면 이 무덤 주인공을 위한 공헌품 또는 의뢰용으로 제작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생활 유물은 이 피장자가 내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사후 생활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분은 축조 과정에서 사회 계층을 구분하고 또 지역 사회를 결집하는 역할, 그리고 지배자들의 어떤 권위를 계승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념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3장에 소개했던 대구의 주요 고분과 출토 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PPT로 대동 여지도가 제공이 될 텐데요. 이 대구의 분지 내에 축조된 여러 고분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대구 달성 고분군, 또 불로동 고분군, 또 구암동 고분군, 또 성산동 고분군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달성 고분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달성 고분군은 달성 고분군에 대한 어떤 그간의 역사라고 얘기할까요? 발굴사, 또 발굴적인 의미만 가져도 불과 몇 년 전에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학술 대회가 하루 종일 진행될 만큼 풍부하게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923년도 강흥주라는 인물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사 질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계기로 1923년도에 일본인 고이즈미 아키오, 노모리 켄, 사와수니치 등에 의해서 봉토분 34호, 37호, 50호 등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육안으로 확인되는 봉토분이 87기 정도 확인되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책자로는 45페이지, 50페이지에 걸쳐서 46페이지에 걸쳐서 그 지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달성 고분군은 당시 발굴이 되었고 육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유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50년대 이후에 이 지역이 급속하게 도시화되면서 고분 자체를 거의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요. 당시 뒷부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당시 달성 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간략하게 보면 봉분은 대개 원형이나 타원형, 또 일부 표형분도 보이고요. 봉분의 지름은 16m 이상도 많이 확인되었고, 또 10m 전후의 어떤 중형도 한 40여 기, 또 소형도 17기 정도 확인되었는데요. 대형분의 경우 주각과 부각이 고물의 정자형으로 주로 배치되었거나 또는 주각 하나만 축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로 수열식 또는 아마 당시 발굴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횡구식으로 축조되어서 가능성도 확인이 되죠. 주로 대구 지역에서 전문가들, 고각지들이 얘기하는 판석조 석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장품으로는 출자형, 금동제, 관모와 관, 또 조익형 관식, 이식과 경식, 대장식구, 식리, 삼립한두대도 등 아주 당시 지방 지배자로서는 최고의 어떤 위계를 가진 그런 상징물들이 고분되고 있고요. 보장되고 있고요. 주로 5세기 중후반에 중반과 후반에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의 위치를요, 당시 지도에는 확인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을 우리 주로 보고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용어 말고 제가 한번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요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구 대성초등학교 지금 현재, 그리고 달성 성벽 남쪽에 위치하는 대구 달성초등학교에서 큰장내거리, 그러니까 서문시장으로 내려오다가 큰장내거리를 끼고 우회전하시면 세길시장으로 가는 길이 나오죠. 그 세길시장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밤고개 일부가 포함이 되고 다시 구대영하고 있는 자리까지 가면 거기서 비산초등학교입니까? 거기가 잠깐만요. 서도초등학교입니다. 서도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고개 일부까지 포함하고 다시 대구 제1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이 길목. 그래서 이 일대가 전체가 고분이 분포했던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당시에도 고분으로 확인되는 곳은 이 범위 안에
뭐 여기에 정도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몇 년 사이에 발굴되었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점 찍지 않았지만, 당시 이 지도에는 점 찍지 않았지만 이 소방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예전 1층 한옥집이 무너지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 시설에서 유구가 확인되거나, 또는 비산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서 또 이제 고분이 확인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전체가 저는 유적이 특히 달성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든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1954년도 지도와 1968년도 지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를 확인하시면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피난민들이 이 기존 민가를 피해서 이 능선이 고분군 인근에 살게 되면서 집터가 많이 개발되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이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고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고분군의 외관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논증을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보면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고분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책자 50쪽, 51쪽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4호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달성 고분군 34호는 기저부를 중심으로 직경이 10m 정도 되고 높이가 4.5m 정도 되는 중형의 고분이었고요. 이 내에서 과대라든지 금동제 관식, 유자이기 또는 수정제 고곡 이식, 방주차, 또 재밌는 건 금동 굉갑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유물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37호분에서는요. 육안으로도 봉토분이 확인하게 보이고요. 봉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분의 규모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동관, 출자형 금동관이 아주 화려한 출자형 금동관이 출토된 바가 있죠. 그 외에도 삼년문 환두대도, 또 은제관식, 또 백화수피 관모, 또 이식, 또 마구류, 또 유자이기 같은 제사 용구들, 또는 수많은 토기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달성 50호분도 그 규모를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면 그 벽색 축조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유물 부장 양상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60페이지 보시는 이런 이형 토기들, 또 마구들, 유자이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51호분, 달성 51호분에도 보면 그 봉토의 규모가 잘 남아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찍었던 그 유리금판들이 남아 있어서 그 개석이 드러나 있는 형태라든지 일제에서 우리 국민들을 동원해서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제관식이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또 은제과대, 또 화려한 귀걸이,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 55호분은 기존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려졌던 그 도면이라 그럴까요? 칼라로 만든 도면이 아주 화려하죠. 아마 여기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68페이지, 69페이지 보는 이 유물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완이식, 아주 화려한 형태의 태완이식, 또 수화식이 화려하죠. 또 장식대도, 2점을 나란히 붙여서 만들었던 장식대도, 또 금동안교가 아주 화려한 상태로 출토되었고요. 또 다른 곳에서 확인되지 않는 등울이라는 유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달성 고분군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분군의 규모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 5개 또는 4개 정도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그룹은 아마 집단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신구나 무구, 마구, 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신라식 금동관이라든지 신라 토기 등은
경주와의 어떤 정치 문화적 영향과 영향을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950년대 고분군 주위에 민가가 건립되면서 또 60년, 70년대에 급속도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요관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훼손되었고 또 무엇보다 회복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 있는 게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만약 이 단층 건물이나 공지 아래에 만약 고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서 이 유전할 가능성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부 지역을 관할했던 구암동 고분군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구암동 일대에 축조된 고분인데요. 구암동 고분군은 대구의 어떤 북쪽 팔거산성이 있는 함지산의 서남쪽 능선에 위치하고 대구의 북부 지역을 관할했던 정치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대규모 고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함지산의 정상에는 팔거산성이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금호강과 접해 있어서 또 북서쪽으로는 넓은 충주평야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암동 고분군은 75페이지 도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요.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또 구릉의 능선상에는 직경이 20에서 30m 정도 되는 대형분과 10m 전후의 중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밀 지표 조사에서 378기 정도의 중대형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도굴이나 어떤 민묘조성, 산책로, 군사시설 등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44호 사적제 544호로 지정되어서 이 일대가 현재 정비되고 보존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굴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1975년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최초로 제56호분에 대한 고분 조사가 있었습니다. 78쪽, 79쪽의 사진들을 보시면 이 고분의 형태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이 그 무덤은 주각과 부각이 나란하게 11자로 축조된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돌을 눕혀서 쌓아서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부분 다른 지역은 봉토를 흙으로 한다면 이 지역은 흙의 양이 아주 피복하는 정도만 있고 그 내부의 봉토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돌로 쌓아서 만들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호분은 75년도에 발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 최근에 56호분이 재발굴되면서 금동이식이죠. 금동이식이나 또 새로운 형태의 토기들이 확인된 바가 있고요.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 7, 8년 됐나요? 구암동 1호분이 발굴되었는데 1호분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함지산에서 이 그 너른 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축조된 가장 위치가 좋았던 그런 고분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3기의 봉분이 연접되어 있는데 11자형 주부각이 각각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고분의 축조 연대도 5세기 후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집에는 제가 충실하게 못 올렸습니다만은 58호분 오늘 토론으로 오신 우리 홍대우 쌤도 이 발굴에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58호분, 56호분에 붙어 있는 58호분 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구암동 5호분을 또 조사하고 있는 이 5호분은 앞서 소개했던 1호분에 인접해서 있습니다만은 이 5호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PPT 자료에는 소개해놨으니까 좀 이따 PPT로 또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고분군의 특징은 5세기 중립 이후에 대형
무덤이 먼저 축조되고 이후에 중소형 고분이 축조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신라식 토기 그리고 금동지 허리띠 장식, 은제 관식 등 신라식 위세품이 출토되어서 5세기 어느 지점에 어떤 신라의 영역으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고분의 축조 방식이나 토기는 아주 강한 지역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적석석각분 또는 적석석각묘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지역성이 강한 고분 축조 방식을 가지고 있고, 팔급평야 일대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는, 하지만 또 달성 집단과는 아마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지역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생략합니다만은 책으로 보시면 우리 굽다리 접시 또는 굽다리 모강아리, 저장용 토기인 항아리, 또 그릇 받침과 모강아리, 또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부리토기, 또 각종 장식품들을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서 소개한 그런 챕터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로동 고분군입니다. 불로동 고분군은 사적제 262호로 현재 동북권 대구 동북권에 위치한 어떤 최대의 고분군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의 고분을 축조한 집단은 당시 이 일대의 최고 유력자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복무동 고분군이나 주변의 여러 삼국시대 유적과도 관계가 깊고요. 또 대구 중심부에 있는 달성 고분군이나 또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화원 성산동 고분군, 대구 광암동 고분군과 비교해서 아주 그 규모나 입지 면에서도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에 대한 어떤 그 고대 사학자들의 평가나 경상과의 관계는 뒤에 토론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38년도에 해안 1호분, 2호분에 대한 발굴이 있었고 현재 구암동 18호분, 22호분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자료 책으로는 93쪽, 94쪽, 95쪽에 상세하게 기록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02년에는 불로동 91호, 93호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표시를 해뒀고요. 또 그 사이에 불로동 가포분, 을호분에 대한 발굴도 진행되었다는 점 확인하셔서 이 오래된 자료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1호분, 93호분 발굴에 있어서 이제 현대 발굴이죠. 현대 발굴에 있어서 이 고분의 축조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이 고분이 연접되어 가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주각과 부각의 배치 형태라든지 또 봉토의 축조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고각적인 어떤 성과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은요. 사실 많은 부분이 도굴이 되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만큼 수준의 아주 수장층, 높은 위계를 가진 수장층의 유물들이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도굴이 되어서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을 못한 게 아쉽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세기 중엽에서 만력경에 축조된 고분군으로 고분의 축조 방향은 주로 능선 정상부가 되고요. 입지는 아주 탁월한 곳에 대형군이 축조되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호강 부강에 있는 충적평야는 복무동 유적, 복무토성 등과 함께 취락 형성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서 어떤 중심 세력이 축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어떤 중소형 고분구 축조 집단과도 이제 이 개별 촌락과 또는 관계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원 일대에 있는 성산동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발굴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죠. 이 지역은 이제 그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그 충직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너른 들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설아리 고분군 예를 들어서 또 설아리 산성, 명곡천, 성하리 고분군 또 뭐 이런 등등의 주변 유적들과도 아주
관계성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죽곡리 고분군 또는 문산리 고분군과도 이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관계성 내에서 이 성산도 고분군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성군 일대의 어떤 최고 수정층이 죽전 고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곽과 함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관계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리적인 자연적인 위치에 따라서 대구의 서쪽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구의 서쪽에 위치한 대가야 고분군이나 또는 뭐 합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길목에 있어서 어떤 대구의 방어적인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고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성산리 1호분 발굴이 있었는데요. 1998년도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있었죠. 우리 우병철 쌤도 참여하셨었죠.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98년도 발굴에 있어서 총 630 정도의 많은 유물이 쏟아졌는데 이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T자형, 세장 방향의 주부각이 T자형으로 배치된 점, 그리고 이 T자형의 묘각 배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달성 고분군의 어떤 50호, 51호와도 형태와 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리 1호분 주각 피장자는 이 분의 규모나 또는 묘각의 크기 또는 순장에 확인된 사례, 또 언제 조익형 관식, 언제 과대 등 여러 출토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최상위 또는 상위에 속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시기는 5세기 후반 또는 6세기 전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고분 속에서 확인되는 제가 표현하기를 에코팩트, 자연유물로 표현했는데요. 앞서 말씀 보셨던 유물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유물이라면 지금 이쪽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부분은 당시에 이 유물을 축조하였던 사람 그 자체죠. 또는 그 사람이 먹었던 음식물, 이 잔해를 통해서 또 당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 지역에는 실제로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대구의 인근에 있는 경산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가 대구를 경산을 별도의 행정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막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믿고 이 모습 또한 대구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덤의 주인공인 인골에 있어서 인골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이 사람의 어떤 성별 구분,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죠. 이 성별 구분은 대개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자들의 어떤 골반의 형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뼈의 크기나 근육의 발달을 추정해서도 볼 수 있겠고, 또 두개골에서 확인되는 사례들,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요. 128쪽, 129쪽에 소개했는데 왼쪽에 128쪽에 보이는 사례들이 남자의 뼈들, 129쪽에 보이는 게 여자의 뼈들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덤에 매장될 당시,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이 피장자의 나이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추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뼈의 어떤 성장 정도, 그리고 또 치아가 성장하고 또는 또 성장을 멈추거나 따라가는 과정, 또는 어떤 그 뼈에 남아있는 퇴행성적인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추정할 때 뭐 어린아이부터 해서 성인의 뼈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그 무덤의 주인공의 어떤 키가 얼마였는지도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뼈에 그렇다면 어떤 질환이 남아 있는지를 제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134쪽에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사례, 또 135쪽 왼쪽 상단에 등뼈 압구범증,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현상들, 또 골종이 있는 현상들, 또 치아에 어떤 충치가 확인되거나 생전에 치아가 결실되었던 부분들, 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최근에는 인골에 대한 DNA 분석을 통해서 고대 사람들의 어떤 삶을도 복원하고 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임당유적에서 확인된 부각에서 출토된 여러 성인뼈와 어린아이 뼈를 찾아서 그 뼈의 어떤 DNA를 분석했더니 이 순정자 간의 가족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딸이 함께 묻혀있는 사례라든지, 또는 아빠와 딸이 한 공간에 순정된 사례, 일명하여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일가족 순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현상들을 사실 육안으로는 추정만 할 뿐 확정할 수 없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DNA 분석을 통해서 확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을 취득하고 조리하여 먹는 것도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생활 요소였을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음식물과 관련된 요구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임당에서는 146쪽, 147쪽 여러 가지 포유류, 조유류, 어류, 폐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유류로는 멧돼지나 돼지, 노루사슴, 소말, 개, 곰, 토끼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조류로는 가장 많은 게 꿩, 그다음 기러기, 고니, 오리, 너시, 두루미 등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류로는 물론 대표적으로 상어, 또는 또 그 외에 청어, 대구, 봉어, 방어, 돔, 또 육지 민물에서 나타나는 잉어, 붕어과도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남해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둥, 전복, 조개, 소라, 우렁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폐류들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복원했고요. 그 중에 재미난 사례를 하나 사례로 소개했는데, 우리가 보통 상어라고 하면 현대 음식에서 어떤 그 중국집의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그러니까 현재 신라 영역, 가야 영역 일대에는 이 돈베기를 지금도 제수로 꼭 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임당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수많은 돈베기 뼈들이, 그러니까 상어뼈들이죠. 상어뼈들이 당시부터 있었던 어떤 고대의 제사 어떤 문화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가니까 너무 또 시간이 모자라고 해서 좀 얼렁뚱땅 이 책의 내용을 개요로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네, 발표는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김대욱 선생님께서 대구의 고분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독자들께서 이 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책 안에는 고분들과 그 안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사진으로 많이 게재되어 있어서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책 내용을 보면서 고분이라는 유적이 저희 대구 시민의 생활 터전에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유물들을 비롯해서 인골, 동물뼈, 이런 자연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연구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참 흥미로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집필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저자분이신 김대욱 선생님 말고 또 두 분이 더 자리에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의 안쪽에 앉아 계신 대동문화재연구원의 홍대우 과장님, 그리고 또 바깥쪽에 앉아 계신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우병철 부장님, 이렇게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의 고분 이야기 출간을 축하드리면서 또 책에 대한 토론을 조금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께 책에 대한 감상, 토론
또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이런 얘기를 또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문화재연구원의 홍대우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동문화재연구원의 홍대우라고 합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김대욱 선생님께서 대구의 고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그 책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되고 또 이 책 출간에 또 기념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책은 대구와 경산 지역의 고분 전문가이신 우리 김대욱 선생님께서 기존의 고고학적 자료를 취합해서 삼국시대 대구 지역의 고분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요약을 좀 했는데요. 질문지를 하고 제가 정리하는 걸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먼저 1장에서는 대구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이제 편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책의 이제 기조가 되는 고분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여기에 부장되는 유물의 양상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대구 지역의 주요 고분과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였고, 더불어 구암동 고분군의 주요 유물에 대해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고분에서 발견되는 인골과 동물 유전체의 분석 자료를 통해 당시의 가족관계, 식생활, 제사 풍습 등 대구의 옛 삶의 모습을 추적하였습니다. 고고학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구상하셔서 같은 전공자이면서 지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말고 옆에 또 우리 또 토론을 맡아주신 우병철 선생님 계시지만은 아마 또 다소 제 질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하실 우병철 선생님께서 잘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김대욱 선생님의 책 내용에 이제 특별한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하지만 또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삼국시대 대구 지역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는 잘 아시겠지만 분지죠, 지형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해서 남쪽에는 앞산을 위시한 산맥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호강과 그리고 산지들, 팔공산맥, 그리고 북쪽 역시 금호강, 그리고 서쪽도 금호강과 낙동강 등으로 이제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라고 부르는 그런 지리적 공간과 또 지금까지 또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다면은 그런 인문지리적 경계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지금과 또 다른 공간적인 범위가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헌을 통한 대구 지역에서의 중심 고분군에 대한 건데요. 책에서는 삼국 사기 기록과 고총이 확인된 고분군을 근거로 달구벌을 달성 고분군, 팔거리를 구암동 고분군, 다사를 죽곡 문산리 고분군, 설화를 성산동 고분군, 위하를 대명동 고분군으로 설정하였고, 그래서 대구는 당시에 5개의 정치체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은 삼국사기죠. 8세기 때 이제 지어진 문헌인데요. 역시 9년제 당시 9년제가 아마 6세기 후반부터 실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9년제 실시로 해서 수창군이라는 군 아래에 대구현, 팔리현, 하빈현, 화원현을 두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록에 한다면은 실제 군치는 이제 위하군이 되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것은 선생님이 글에 보면은 대명동 고분군이 되어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대구의 중심 고분군인 달성 고분군과는 좀 배치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어떤지 일단 궁금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대구 지역 고분군 간의 관계성, 그리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5개 지역별 중심 고분군의 내부 구조와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 유사성 또는 차이점과 같은 특색이 확인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공통점, 차이점을 통해서 당시 지역 정치체 간의 교류 교섭을 통한 대구 지역 내적인 서로의 관계 또는
외적으로 신라 중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불로동 고분군에 대한 겁니다. 저자께서도 언급했지만은 그 불로동 고분군이 속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 이견이 많습니다. 문헌기록상 그 당시의 정세를 반영해서 8세기대 자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문헌에 이제 경산편에 속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경산 중심부와는 사실 그 불로동 고분군이 거리가 좀 멀어서 문헌을 차지해서 당시에는 그 대구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그 문헌 기록을 따라서 경산 지역에 이제 소급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또 한 개는 이도 저도 아니고 이 불로동 고분군은 독자적인 세력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의 견해는 어떤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 4장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고분군에서 출토된 그 인굴의 DNA 분석을 통한 이제 가족 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선생님께서는 그 경상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에 묻힌 인굴의 DNA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 순장의 실체를 규명해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큰 성과를 도출하셨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 무덤의 주인공을 따라 순장되는 계층은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외에 그 인굴 분석에서 나타나는 순장의 패턴이나 성별, 연령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대구 지역 고분에 대한 과제 같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구 지역 고분의 미래라고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산업화, 도시화 등의 명목 아래서 수많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제 훼손되거나 사라져 갔습니다. 대구 지역 고분은 고대 문헌의 지명과 결부되어서 현재까지 그 지명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례 없는 문화 자산임에도 사실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고 지역민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대구의 고분 이야기를 저술하시면서 느낀 소회, 그리고 대구 지역 고분군의 보존 정비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우 선생님께서 우리 지역의 고분 발굴을 가장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발굴을 많이 못 해본 제가 저는 주로 자료 정리를 많이 하는 입장이라 현장의 고민들은 좀 덜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잘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도 사실 이 질문의 내용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다 답하실 수 없는 영역도 있고요.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제가 숙제로 가져가겠다라고 약속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문헌과 이 고고학의 어떤 현상을 어떻게 매칭할 거냐 이 문제 같아요. 문헌을 통한 대구의 중심지하고 이 고분으로 확인되는 대구의 어떤 지역, 지점, 위치가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8세기 때 드러났던 우리가 얘기하는 수창군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고분과 1대1로 매칭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가져왔던 견해이기 때문에 좀 일부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리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빌어서 썼습니다만은 사실 대명동이 그렇다 해서 중심 고분이냐? 물론 그 고분은 크죠. 대명동이 현재 영남대 병원 뒤쪽으로 해서 또 대구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최근에 또 그쪽 일부가 발굴되면서 사만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사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성을 또 능가하는 그런 또 중심 고분은 아닌 게 확실하죠. 또 수창군에 대해서는 우리 최근에 있었던 기와 건물지 그런 지점을 보면 꼭 이제 위치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수창 군치를 두는 거하고 또 그 이전에 삼국 4세기 때, 5세기 때, 6세기 때 만들어졌던 고분군이 만들어진 위치를 또 100% 이렇게 일치시키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근거가 약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면 대구 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현재와 삼국시대 당연히 다르죠. 다만 삼국시대의 경계는 수계와 또는 이 그 능선 또는 그 생활 유적 이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적인 경계를 생각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대구시의 경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행정 지명처럼 나눌 수 있을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또 지역적인 경계란 게 얼만큼 구속력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고 지금처럼 명확하게 어떤 그 행정적인 구분이 있는지도 사실 이 삼국시대 사회를 그렇게 복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분군 간에 아주 닮아 있는 것들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신라에 닮아 있는 신라 계통의 또 신라식의 어떤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라 양식의 귀금속제를 착용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사죠. 상사성이 될 테고 하지만 지역마다 또 다른 형태의 구분을 다른 형태의 재료를 쓰고 다른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달성 고분군은 대형의 판석조 석곽이라면 불로동은 뭐 할석조 또는 평적하는 그런 또 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돌을 많이 썼고 또 성산 고분 같으면 또 불로동 고분 같으면 아주 많은 토사가 이제 흙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전혀 다른 형태가 확인되고 있고요. 또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연접하는 형태가 또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부각 배치가 또 닮아 있는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떤 고분 축조의 원칙과 변용이라는 용어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분 축조 집단이 가지는 어떤 자기들만의 원칙이 어디까지이고 또 자기들이 지형적인 조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할지를 고민했던 흔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을 지방 특히 대구 지역 내에 고분 축조의 어떤 원칙과 변용이라는 주제를 한번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은 대구 사람일지 경산 사람일지 사실 뭐 아니면 이 두 지역 사이에 그야말로 벼룩으로 있는지 정확하게 저는 뭐 고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생각합니다. 고분의 형태도 뭐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석곽 내부를 이렇게 축조하는 축조 기법이라 그럴까요? 또 이제 고분 유물의 형태도 좀 독창적인 게 있죠. 그래서 아주 대구에 이렇게 예하의 소속 그리고 지금 아까 달성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하위 집단이 있다지만 이 하위 집단이 아주 이렇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또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기보다는 또 이 안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8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기록에 보면 오히려 경산에 소속이 되잖아요. 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부담, 또 이제 또 산맥을 경계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경계를 보더라도 또 경산에 100% 이렇게 하위 집단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차라리 금호강 북편에 있는 지금 있는 동구 쪽에 있는 동래동 뭐 이런 쪽은 오히려 경산의 하위 집단으로 봐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불로동은 조금 더 그러면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불로동 고분군의 어떤 성격을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분 내에서 최근에 제가 운이 좋게 고분에 출토되는 인구의 DNA를 통해서 순정자들의 어떤 가족 관계를 일부
해석했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이제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DNA를 엄마 아빠 DNA를 50% 가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사례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외에 사실 25%를 가진 그런 DNA를 25% 가진 관계도 많이 확인되었거든요. 이 25%라는 건 따져보면 할아버지 손자일 수도 있고요. 2세대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아버지 조카일 수도 있고요. 삼촌 조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다양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 고학적으로 시기를 이렇게 선정하고 대입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어서 사실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줄였고요. 또 12.5%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런 관계도 조금 더 가능성은 많지만 아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재미난 사례 하나는 최근에 발표했던 조형 E2-2호의 순장자와 조형 E2-3호의 순장자, 둘 다 주각의 순장자가 있는데요. 2호의 순장자와 3호의 순장자가 남매관계가 확인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는 따져보면 근데 2호와 3호 사이에는 적어도 한 분기 이내에 또 그 시간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투 3호는 무덤의 주인공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남매라고 딱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제 2호의 그 남매가 순장자이기 때문에 순장자로 가정한다면 이 시차에 어떤 적당한 시차를 두고 이 남매가 별도의 무덤에 순장되었다. 이렇다면 이 어떤 사례는 이제 이 순장자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제가 또 면밀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사례가 더 있고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지역 고분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 뭐 성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도 종합 정비 계획이 있었고요. 불로동 고분군도 종합 정비 계획 내에서 기저부 조사도 매년 진행되고 있고, 또 고분 공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불로동 고분군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 발굴도 있고, 또 사적 지지된 후로 또 뭐 심지어는 뭐 고분 박물관까지도 가겠다는 그런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밝게 봅니다만은, 그래 지금 남아 있는 이 대구에 있는 여러 고분군들에 대해서는 뭐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또 미래가 좋고 또 앞으로도 연구되고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크다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건 대구 달성 고분군, 대명동 고분군, 복현동 고분군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라져버린 이런 고분군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두고 반성을 해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정의까지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질문에도 또 이렇게 성심껏 또 답변해 주신 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이 바깥쪽에 앉아 계신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병철 부장님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병철입니다. 예, 저는 이 책의 오늘 출간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에 한 1회에서 한 2회 정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구 고분에 대해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대구의 그 전체 무덤에 대해서 고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대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쉽게 책에 발간해 주셔가지고 전문가이자 그 일반 시민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앞에 홍대호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많이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예, 거기 좀 유물하고 이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조금 겹치는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앞에 대구 불로동 고분군의 성격에 대해서
홍대호 선생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유사한 질문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질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구 지역은 가장 큰 고분군 이제 중심 그 대구시 안에 그 달성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근현대 개발로 지금 외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북쪽으로는 강 건너에 구암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불로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남서쪽에서는 그 지금 대가야를 경계로 해서 제일 큰 그 하원 성상동 고분군, 그리고 문산리 고분군, 그리고 설아리 고분군, 이렇게 주요 고분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명동 고분군도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봤을 때 이제 저희가 그 나중에 그 기록으로 이제 경산 세력이냐 대구 세력이냐 이 계속 질의가 지금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굳이 이제 이거를 후대의 기록으로 인한 그 경산 세력이냐 대구 세력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지금 자체 구암동 고분군, 불로동 고분군, 이렇게 그 대구 중심 외곽에 있는 고분들도 다른 지역에 위치한 그런 가까워에 있는 그 영남의 경북 지역을 본다 그러면 성주 성산동, 그리고 영천 왕산동, 그리고 경산 임당동 등 여러 가지, 의성 금상동 고분군 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고분군의 규모에 거의 유사할 정도로 구암동 고분군이나 그 지금 불로도 고분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 대구 분지 안에 이렇게 큰 고분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대구의 세력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구암동 고분군은 구암동 고분군, 그리고 불로동 고분군은 불로동 고분군으로 이렇게 그 독자 세력으로 좀 볼 수는 없는지, 그러한 다각적인,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닌 그러니까 그 다각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구 지역으로 자꾸 묶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이제 연결돼서 그 불로동 고분 같은 경우는 앞 시기에 그 복무동 목각묘, 그러니까 원상국 시대의 분묘군이 존재하고, 구암동 고분군도 그 대구 팔달동이나 확정동이라는 앞 시기에 주요 무덤군이 원상국 시대 무덤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산동 그 달성 고분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전국에서, 그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한 지역 내에 이렇게 큰 무덤군이 이렇게 위치한 것은 대구 지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을 지금 그 삼국지 위지 동인전에 있는 그 원상국 시대 진안이 여기 한 12개 그 대구 경북 지역 일대에 아마 12개 소국이 위치하고 있다는데, 대구에서 한 서너 개의 그런 소국이 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제 가상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지금 그 무덤 이제 대구의 고본 이야기인데, 김대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자료를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무덤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신라에 있던 그 신라의 경주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른 것을 하나의 같은 이제 그 대구 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지도 그래서 그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 같은 분지 내에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조금 유사성하고 다른 점이 이제 아까 좀 일부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다른 무덤 구조가 다른 점하고 같은 점을 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한다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 대구 고분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책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 책을 들고 저도 이렇게 아마 이제 불로동 고분군이나 구암동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외 전시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는 뭐 진시황릉이 있듯이 아마 중국 사람들이 한 번은 다 가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아주 이제 웅장함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가보고 싶겠죠. 지금 충분히 여기 대구에 있는 고분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고분 이야기를 더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이제 관광 테마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이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병철 쌤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발굴 고고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시죠. 또 많은 발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대구 지역의 전반적인 고대 사회의 형태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 제가 그만큼 이 책으로 설명을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하지만 당연히 숙제로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던 그 대구의 어떤 경계 또는 대구의 세력의 범위 또 대구 지역 내 고분군 간의 집단 관계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제가 아주 꼼꼼하게 유물들을 이제 그 작업을 좀 저도 한 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구에 이제 이 관계가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상위 집단, 하위 집단 또는 중심 세력, 하위 세력이 일방적으로 통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명한 건 적어도 대구 지역이 다른 대구 내의 다른 달성 고분군이 대구 내의 다른 고분군보다 아주 위세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연구 성과라면 경주 지역 간의 간접 지배로 이해한다면 이 위세품을 선점하고 또는 이 위세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이긴 관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고대 사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필요가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불로동 고분군이 100% 달성 고분군의 하위 집단 또 성산 고분군이 달성군의 하위 집단이라고 해서 종속 관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범위 내 그러니까 이때 상하위라는 건 조금 더 고고학적으로 좀 상위 계층을 표현할 수 있는 유물이 더 많이 소지된 이 정도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은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고대 사회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얘기를 해낼까 이게 관건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오병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일방적인 상하위 집단은 그렇게 상정하지 말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원삼국 시대부터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삼국시대로 이어져오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냥 또 독자적인 세력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동시기에 또는 그러니까 이제 김재용 교수님 요즘 하시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단선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이 고분 사회를 고대 사회를 보되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어떤 이제 다선적인 사회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시기마다 획기마다 툭툭 잘라서 이렇게 지배된 사회, 종속관계, 하위 집단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지역으로서도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우위를 점했더라도 또 시기에 따라서는 또 우위를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당연히 이렇게 글을 당시에 인식해서 글을 쓸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리시에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때 당시의 경험에 의해서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있지 않나.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 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형적인 차이가 있죠. 대구 지역의 고분 축제에 있어서는 아주 달성은요. 그 쉽게 말하면 그 가야 지역군에 드러나는 그런 고분 입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로동, 성산동도 따져보면 뭐 그런 가야 지역에서 주로 등장하는 이런 능선상에 올라가는 그런 뭐 입지라면 불로동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달성은 근데 물론 그 자체가 경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높은 지대의 어떤 그 모양도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고분 지형에 따라서 지역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주부각의 배치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뭐 이제 달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T자형, 정자형이지만 또 소형분에서는 또 단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뭐 불로동은 11자형, 또 다사도 따져보면 11자형이죠. 대부분 큰 무덤들은 또 대명동은 뭐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화원은 또 T자형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석곽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어떤 그 약간 타원형의 이런 모양들도 또 거기에 간벽이 들어가잖아요. 주부 사이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불로동의 특징이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 큰 할석조 석곽을 판석을 세우는 게 또 특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르다. 이 다른 것들을 근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고분 축조의 어떤 원칙과 변형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그냥 개념만 가지고 있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원칙과 변형이 가진 의미는 또 뭐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분 유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주에 왜 천마총을 다시 리뉴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옆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이 고분이 어쨌거나 우리 조상들의 무덤인데요. 고분은 사실 좀 무덤에 예우를 받지 못해요, 그죠? 심지어 뭐 이런 그 황남대총입니까 그때 왜 언론에 나왔던 게 거기에 뭐 자동차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그 가볍게 보는 이런 인식들. 하지만 또 무덤을 또 무겁게 접근하다 보면 너무 또 무거워서 이 그 현대 공원으로 또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성격들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어두고 인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을 제가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그 유튜브나 또는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 고분 뷰 맛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임당 1호분 위에 큰 이런 그 나무 보호수가 있고 보호수 아래에 낙조가 떨어지거든요. 그 대구 시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일몰이 떨어지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찍고는 그걸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서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이건 또 다르게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주 뭐 중국처럼 또는 경주처럼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만한 그런 유물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가서 관람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부분 또 현장 보존된 것들은 봉투만 씌워져 있잖아요. 이게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제일 좋기는 뭐 각 유적마다 고분 전시관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그것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고분 전시관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 또 보면 또 느끼잖아요.
의성에, 고령에, 합천에, 함안에 그 많은 고분 전시관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현재 고민을 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되어야 된다. 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고분 전시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이제 이렇게 유적 공원으로 만들어낼 때 가능할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또 쉽게 또 이렇게 해결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답해 주셨던 지금 실제적으로 책에 56페이지에 있는 37호에 나는 금동제로 만든 금동관, 그리고 68페이지에 나오는 장식대도, 그러니까 장식 보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검이 나온 거는 경주에 있는 계남리 보검은 외국산 페르시아산 쪽으로 갈 건데, 경주 중앙에서 직접 제작한 보검이 나온 거는 여기 이제 달성 55번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답변해 주셨던 정치 신라 중앙과 대구 달성 고분군이 이 세력 간의 이 선점 주요 성격을 선점했던 것에 좀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테마를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구 시내 투어에 고분 투어로 해서 이 책을 들고 하루는 하루가 아니겠죠. 코스로 달성 고분군이나 이제 박물관, 그리고 불로동, 구암동, 하원, 성산 이렇게 쭉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테마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을 발간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 세 분 선생님들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홍대우 선생님이랑 우병철 선생님께서 당시의 대구의 범위, 그리고 정치체의 경계, 세력의 범위, 또 그들 간의 관계성, 각 성격, 인골의 DNA 분석 연구 성과, 대구 지역의 철기 문화, 또 대구 고분 유적의 활용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내 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조사되고 또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고분 유적이 더 발굴 조사되거나 연구됨에 따라서 또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서 아주 너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회자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구의 고분 문화에 대해서 집필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직접 방문해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구의 전시 공간, 박물관 그런 거요. 예, 그런 것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고분 속 자연 유물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고 독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저자이신 김대호 선생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전시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든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뉴얼이 없는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은 현재 오늘 소개했던 이 각각의 지금 케이스가 조금씩 달라서 각각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지역 내에 많은 고분들이 발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분들은 발굴 이후에 전부 다 공사 현장에 밀려서 공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오늘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달성 고분군은요, 현재 하나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제가 이 책에 소개해놨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리적인 경계 내를 한번 다녀보면서 지금 이렇게 도시화되면서 거의 다 묻혀 있지만 한번 옛 감정을 느껴보는 게 좋겠다 싶긴 한데, 팁을 드리자면 달성 토성 위에 올라가면
이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는 그 관점이 몇 군데 나옵니다. 또 달성 토성 옆에서 비산초등학교 쪽으로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 두류동 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 그 고분 경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그런 정도로 조금 자료를 보시고 현장에 가보시면 뭐 그런 고분의 옛 경계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만, 지금 워낙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면서 분명히 옛날 경계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느낌 정도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불로동 고분군은 현재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고속도로가 그 고분군 일대를 잘라먹고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 불로동 고분군이지만 그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복무동까지도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만, 현재 그 일부가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더 좋은 점, 더 많은 유적의 경기를 보려 그러면 사실 그 아래 있는 불로동 일대가 다 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원 성산도 고분군도 지금 화원 토성 내에 일부 이렇게 그 봉토 복원을 해놓은 게 있고요. 또 그 성산 고분군 능선 그쪽 말고 저쪽 더 강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고분 형태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대형분들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지만 현재 어디까지 정비가 되는지 제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동 구암동 일대는 이 유적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물론 이 전체가 다 사적 지정이 안 돼서 좀 일부 빠졌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사적 지정이 되었고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탐방로도 개설 안 돼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그쪽 지자체의 노력과 주변에 우리 고고학자들 또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분군들도 한번 쳐다보고 또 그 위에 있는 토성까지도 성곽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수고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좀 운이 좋게 이런 고인골 자료나 또 동물 유전체가 잘 남아 있어서, 혹시 두 분 얼마 전에 책 받으셨죠? 제가 책 보내드렸는데 그런 연구들을 우리 연구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유전체 분석을 아주 기초적인 분석부터 해서 인골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 기초적인 분석이 끝나면 이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좀 이렇게 몇 번 발표를 하고, 또 그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도 제공하고 또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고, 최근에 우리가 특별전을 하면서 유튜브나 또는 전시 영상 촬영을 통해서도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또 찾아봐 주시고 관심 가지시면 또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들만의 또 재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분이라는 공간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가족 단위, 여가 공간 이런 것들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책의 출간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대구의 고분을 비롯한 대구의 문화재에 여러 사람들이 또 대구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어여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이신 김대욱 선생님과 토론자로 자리해주신 홍대우 선생님, 우병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에서 만들어주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